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밖에는 참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사실 지금 선생님도 뭔가 의욕도 안 나고 이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수업을 찍으러 왔어요. 뭔가 막 일은 하기 싫어서 뭔가 수업을 말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나마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그나마 지금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골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그렇죠,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쉬기도 해야 되고, 근데 결국에 막 일이,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막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너무 힘들고 하기는 해야 돼.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조금 그 중에서 그나마 지금 당장 해볼 만한 것들부터 뭔가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수업을 찍으러 오는 나를 보면서 이것도 얘기해주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학습지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 너무 빡셌죠. 학습지 30페이지, 31페이지를 가지고 무장 독립전쟁, 그 다음에 의열투쟁 파트를 했는데, 그 부분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를 했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좀 자주 보면서 흐름을 계속 익히고 결국 눈에 단체 이름들이라던가 흐름을 다 익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습지 32페이지로 오면요, 오늘 배울 부분은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파트입니다. 다시 1920년대로 돌아와서요, 1920년대 동안 이제 국내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던, 특히 초중반 정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실력 양성 운동과 그다음에 농민운동, 노동운동, 요 계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4부터 189페이지고요. 자, 그럼 학습지 준비하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의 대두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모든 이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나와 있는 이 파트의 앞부분에는 다 무슨 운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3.1운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운동들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됐다라고 3.1운동의 영향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활발했던 외교 독립운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결국 외교 독립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세하면서 상하이에 위치를 하게 되잖아요. 상하이에 위치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외교에다가 좀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 아니라요. 그렇죠? 근데 이 외교 독립운동이 생각보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민족주의 계열, 이제 민족주의, 사회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 좀 대화되죠? 3.1운동 끝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자,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요, 어떤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내냐. 지금 외교 독립운동이 뭔가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경제라던가 문화라던가 산업이라던가 뭐 경제나 산업이나 거의 경제가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방면에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 있잖아,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 능력이라고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능력을 키워서 결국 독립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 힘이, 능력이, 역량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실력을 양성하면서 뭐 해야 된다?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신채호 선생은 준비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실력 양성을 하자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격 자체는 되게 비슷한 게, 우리가 그 계양기 파트에서 배웠던 끝부분의 애국계몽 운동에 보면 우리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산업, 교육 이런 거에 힘쓰는 걸 보이잖아요. 약간 유사한 계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나타난 실력 양성 운동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 추가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물산 장려 운동. 자, 이름 말 그대로 물산을 장려하는 운동인데요. 어떤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은 경제, 산업, 요 계열에 관련된 운동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굳이 적을 필요 없이 쭉 배우고 나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자, 물산장려운동, 우리 민족운동이잖아. 여러분들 민족운동 할 때 반드시 뭐부터 생각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특히나 이거 국내잖아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돼? 1920년대, 즉 그 민족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1920년대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을 해볼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식민 통치 방식 뭐였죠? 소위 문화 통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소위 문화 통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경제적으로는 산미증식 계획. 그리고 크게 보자면 또 회사령도 철폐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자면 이 산미증식 계획이라던가 회사령이 폐지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산업이 어떻게 되면서 발전하면서 도시로 사람이 몰리니까 식량이 부족해요. 농산물을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조선에서 쌀 빼가는 거죠. 이제 돈이 좀 모이니까 자본을 투자할 곳이 필요해요. 회사 만들기 쉽게 하는 거죠. 결국 일본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920년대 초반의 얘기니까 한번 복습을 한 거고, 자, 봅시다. 자, 1920년대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투를 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방금 얘기했죠?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회사령이 폐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1923년이면 이 얘기도 했었어요. 뭐가 철폐가 되냐면 일본과 조선 이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물건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관세가 철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회사 세우는 게 뭐가 된 거야? 원래 회사령이 있을 때는 허가제였는데 신고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마구 조선으로 막 진출해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막대한 자본을 가진 일본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의 발달된 그런 산업, 공업 이런 물품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아무런 제약도 없이 조선으로 들어오니까 또 이것도 산업, 우리나라 한국 산업에 아니면 또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관세 철폐는 1923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920년에 시작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산장려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한 1922년 정도부터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회사령이 철폐됐는데 이제 좀 있으면 관세도 철폐된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물산장려운동에 펌핑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한국인 설립 기업이 증가한 것도 맞습니다. 한국인이 설립한 기업이 증가한 것도 맞아요. 회사령을 폐지시킨 게 한국인들에게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당연히 한국인 설립 기업의 증가도 일어났겠죠. 부산물일 수도 있더라도. 그래서 결국 이 한국인들이 만든 기업이 어떻게 하는 거야? 회사령이 폐지되고 관세가 철폐되어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본이라든가 기술, 그 어느 것에서도 밀리지 않는 우세한 일본 기업과 경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인 기업들에게는 대위기의 상황이죠. 1920년대 초반.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가 뭐예요? 우리
우리나라 한국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민족 경제의 자립.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물산을 장려하자는 거예요. 물산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그런 물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운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름이 와 닿죠. 그래서 전개를 보면 어디서 시작하냐면 평양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1923년쯤이 되면 서울에도 지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물산 장려 운동이 확산이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조선 물산 장려의 결의문이라고 보면 지금 1923년이죠. 이제 이때쯤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자, 봅시다. 자, 내 살림 내 것으로 보아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구호죠. 내 살림 내 것으로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위태로운 일인 줄을 오늘에야 깨달았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쓰고 입는 것들이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었다는 것.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형제자매들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에 의지하고 살고서 볼 일이다. 자,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싼 것. 자, 넘어가 주세요. 자,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들을 외치면서 물산 장려 운동이 진행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 쓰자. 사치하지 말고 좀 절약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 쓰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일단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가 됐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토산품 애용,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들 써라 이거죠. 그리고 절약해라. 그 다음에 그럼 금주하고 단연 그 담배 끊어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금주. 돈 모아서 모금 활동 이런 거 해야자는 거죠. 모금 활동. 모금 활동 이런 거 하자는 거죠.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돈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모금 활동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를 보면요, 내 살림 내 것을 아까 잠깐 봤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뭐 있었죠?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슬로건 구호를 내걸면서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이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나중에는 지지부진하게 끝나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약간 일제에 어느 정도 영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민중들의 지지를 점차 잃어가면서 그런 좀 지지부진하게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보세요. 이 실력양성 운동, 특히 이 물산장려 운동, 민족주의 계열에서 진행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산장려 운동은 결국에 뭐 하자는 거야? 한국인 기업, 즉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딱 보면 한국인 기업, 자본가들, 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이 들어오는 계열이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이 물산장려 운동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들만 추구하는 거다. 이 물산장려 운동은 결국 이 물산장려 운동을 하면 주머니 부풀리고 배 불러지는 거는 자본가와 상인들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물산장려 운동은 중산계급들, 중산층 계급들의 이기적인 운동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동아일보에 실렸었던 논설인데, 자, 물산장려 운동의 선봉이 된 것은 중산계급이 아닌가. 결국 노동자, 농민, 일반 민중들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노동자에게는 난 맞는 말 같아. 자,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물산 장려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자본가나 중산계급들이 양복이나 비단 옷을 입는 대신에 그럴 거 입을 때 무명, 배옷,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는 옷, 그런 거 입었고,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성적인 말로 노동계급의 후원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뭐 여기 뒤에 막 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양주, 위스키 뭐 이런 거 먹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런 민중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냐? 막걸리 막 이런 거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갑자기 이 노동자들한테 물산장려 운동이냐? 원래 이 사람들은 외국 사치품 쓸 돈도 없었어, 이 얘기예요.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산적인 말들로 노동계급의 후원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저 자본가들 얘기하는 거죠. 저 물산장려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자본가들도 외래 자본가, 외국 자본가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거예요. 민중들은 원래 외국 사치품 같은 거 안 썼어. 그 사람들은요, 국내 생산품도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만들어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이득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강력한 또 비판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중간에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결국 어디서든 뭔가 자기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자, 봐봐. 자, 물산장려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이 여기에 써 있듯이 의의를 보면 대중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죠. 일본 놈들 막 관세 폐지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뭔가 지지가 들어오고, 야, 우리 그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모습들, 의식이 고취되는 그런 모습들이 초반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만든 거라던가 토산품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 이 수요가 올라가면 그리고 물산장려 운동으로 수요가 올라갈 게 예측이 되면 어떤 더 많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품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게 없이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은 유지가 되니까 가격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격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 거야? 이거 물건 만드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고, 원래부터 토산품 쓰고 있었던 사람들 있지. 우리나라 물건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날벼락이에요. 우리나라 물건 토산품 쓰고 그냥 만들어 먹고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수요가 올라서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원래 내가 그냥 100원 주고 사 먹던 게 그냥 갑자기 다음날 150원이래 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니까 이런 비판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의와 한계, 그리고 어떤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도 있었다. 물산장려 운동이 이러한 어떤 어두운 면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계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잘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실력 양성 운동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밀립, 민중들이 세운, 국립대학이라고 하면 나라가 세운 거죠. 사립대학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사단에서 사온 거고, 사적으로. 밀립대학, 민중들이 세운 설립 운동을 전개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대학 설립하자는 거예요. 대학 설립하자는 거예요. 대학 설립. 자, 봐봐요. 자, 또 다시 192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때 식민지 우민화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단순히 보통교육, 그 다음에 실업교육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겉으로나마 1920년대에 소위 문화통치가 진행이 되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길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 수업 연한이 늘어납니다. 이때 보통학교 4년이었는데 이제 보통학교 6년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고등교육을 할 수는 있게 이런 것들, 물론 아직 대학은 없었지만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제부터 나올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등교육은 다 대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무언가 물꼬가 조금 트이는 가운데에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화건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우리가 역량, 실력을 기르려면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시설이 부족해. 특히나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게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나은, 좀 더 고등적인, 좀 더 발전적인 거를 상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좀 더 고등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위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학을 못 가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밀립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어찌되었든 이제 학교 설립 운동도 요 1920년대에 전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대중교육이 조금씩 확대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직 여전히 교육시설이 부족한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다? 이 사람들이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민화교육, 1910년대에 이어져 오고 있었던 이 우민화교육 극복하고, 그리고 조금 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대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자, 그래서 1923년에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다 잠깐 써놔볼게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상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상제. 자, 밀립대학 기성회가 설립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밀립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그 돈으로 밀립대학,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리의 고등교육기관, 우리의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모금 실적이 저조하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도 겹치게 되고요. 1923년이 일본에서는 들어봤어요? 관동 대지진이라고요? 관동 대지진이 터지면서 어떤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또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당시 상황들도 있었고 자연재해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당시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모금 실적이 저조하기도 하고요. 또 일본이 이거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 그냥 사회운동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 일제에게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구실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억누르고 탄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요. 1924년에 일본은 자기 손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세웁니다. 다음 해죠. 경성제국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때문에 일본이 급하게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일본이 기록을 살펴보면 이미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기 이전부터 식민지 조선에다가 제국대학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뭔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가 됐던 게 조금 더 빨리 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자극은 됐을 수 있겠지만 이거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 이게 시간 관계가 1923년, 24년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밀립대학 설립 기성의 발기 취지서라고 하는 걸 보시면 같이 볼게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을까? 정치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외교로 할 수 있을까? 산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물론 정치든 외교든 산업이든 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고 가장 힘있고 필요한 수단은 뭐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민중의 보편적인 지식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이제 보편적인 지식도 필요해. 근데 보편적인 지식은 뭘로 가능해? 보통 교육으로도 가능한데 심오한 지식과 학문,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과 학문은 뭐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오늘날 조선인이 세계 문화민족의 일원으로 남과 어깨를 견주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즉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실력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그냥 대학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력양성운동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실력양성운동, 이 실력양성운동 한번 써볼게요. 어디서 전개를 하고 있냐면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실력양성운동은요, 어찌되었든 그 근본적으로 일본의 어떤 그 지배 구조? 일본의 식민 지배라고 하는 거를 싸그리 구조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모습 어느 정도 보이나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 실력양성운동으로 전개가 되었던 대표적인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당장에 독립을 하는 게 좀 어렵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일제의 식민 지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는 인정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일종의 좀 패배주의에 빠진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패배주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패로 끝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좀 힘든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네 번째 우리 뭘 배우죠?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치운동을 내세워서 일제와 영합하다라고 되어 있죠. 1920년대 중반부터 꾸준하게 나타났었던 이야기인데요. 자, 1번 배경을 보면 이 실력양성운동 있죠.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성과 부진합니다. 사실상 뭘로? 실패로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910년대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조선은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에서 실력양성운동의 성과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1920년대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치운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자치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어떤 통치하고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치라고 하는 거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방자치, 이런 느낌의 자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자치운동은 근본적으로는요, 친일파 논리고요. 나중에 이 자치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아주 친일에 앞장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됩니다. 자, 일단 근본은, 이 자치운동의 근본은 뭐냐면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식민지배 인정. 왜? 우린 자력으로 독립이 불가능하니까. 일본 식민지배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 인정해.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뭔가 조선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도 이제 의회에 진출한다던가 지방자치 등을 통해서 우리도 참정권을 좀 얻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자치운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일제와 타협을 해서 자치권, 참정권 등을 얻어가지고 이런 정치적 권리들을 획득을 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정치에 참여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자치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친일 반민족 행위로
민족주의자들로 갈 수밖에 없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세력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반대쪽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가 지금 식민지배 인정하고 가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싸웠었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거냐. 그거 다 헛짓거리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세력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자치운동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하려던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이 또 분열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에 이용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기 1920년대잖아요. 1920년대에 문화 통치가 진행이 되면서 무슨 얘기 했었어요? 이때 참정권 주겠다. 참정권 주겠다. 그리고 지방 자치하겠다. 라고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었어? 막 도, 평의회. 그리고 부, 군, 면, 마다, 뭐? 부군면, 협의회.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참정권이나 지방자치를 주겠다고 홍보, 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뭐 하는 사람들, 혹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여기 혹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일본이 그 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자기들의 세력, 친일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설명했었습니다. 거기에 혹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에 이용이 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이 기회를 잘 이용해 보자라고 하는 막 그런 방식의 논리를 펴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을 동아일보에 올리게 됩니다. 이 자치운동의 논리를 가장 잘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 춘원 이광수 이 사람이 이제 문학 작품으로 이제 문학가로도 엄청 유명하고 당시 조선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당시 한반도에 손에 꼽히는 천재였다라고 하고요. 당시 많은 청년들의 어떤 우상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민족적 경륜 이런 글들을 발표하고 1930년대가 되면 이제 아주 극렬한 친일 매국 활동, 친일 매국 활동, 매국노로서의 그런 활동들을 벌이니까 많은 청년들이 또 충격을 받고 이런 상황들도 전개됐다고 합니다. 같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죠. 지금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게 첫째 원인이다. 1910년대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또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해야만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활동, 여기 잘 읽어봐.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해야만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활동, 예를 들면 참정권, 자활권, 스스로 살자 이런 것들, 자활권 운동 같은 것은 물론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독립운동조차 원치 아니하는 강렬한 절개의식이 있었던 게 둘째 원인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해야만, 즉 일본이 식민지배하는 걸 승인해야만 하는 활동을 안 했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좀 협의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독립운동도 안 했었다. 그리고 그게 뭐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일본의 통치를 승인해야만 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방식의 그런 독립운동을 안 했던 게 문제다. 이러고 있죠. 좀 이상하죠? 슬슬. 자,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일본을 적대시하지 않는 게 독립운동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들죠. 이런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의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 어디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누가 허용하는 거예요? 일본이 허용하는 거죠. 결국 뭐를 인정하고 식민 지배를 인정을 하고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 참정권이라던가 이런 걸 얻어서 자치권을 얻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교묘한 친일 논리고, 이제 일본이 당시에 문화 통치 시기에 민족 분열을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홍보 선전에 또 어느 정도 이용당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치운동은 이제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좀 힘이 약해진 이 민족주의 세력이 나중에 또 한번 회복을 해보고자 사회주의 계열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될 거니까요. 33페이지에서요. 다시 살펴보게 될 거니까 이 자치운동이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실력양성운동의 하나의 모습인데요. 이제 시기가 1920년대 후반기로 넘어가요. 자, 농촌 계몽 운동이 전개가 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농촌이라고 하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맹인 사람들, 요즘에 문맹이란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 당시 이제 문맹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그대로 한 거 이제 비문해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자, 왜냐면 그냥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맹자가요. 이렇게 쓰거든요.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이 맹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눈멀 맹자예요. 눈이 멀다, 눈이 안 보인다라는 뜻인데 눈이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망할 망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이렇게 썩 그렇게 좋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서 이제 문해가 안 되는 사람들, 비문해자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자, 문맹태치라던가 이제 농촌에 굉장히 좋지 않은, 농촌에 상당히 피폐한 그런 생활 모습들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농민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 아래에서 이제 농촌으로 들어가서 계몽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주로 문자,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런 기초적인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촌 계몽 운동의 대표적인 활동 두 개가 어디를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게 보여요? 자, 옆에 봐봐. 어디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진행했던 문자 보급운동,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중심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브나로드 운동. 브나로드 운동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브나로드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당시 이제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전반, 중반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던 그런 농촌 계몽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자,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실제 농촌에 가가지고 이런 한글 교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문자 보급 운동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일보에서 1934년에 농촌 계몽 운동, 문자 보급 운동과 관련된 이제 글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런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농민의 생활을 보라, 노동자의 생활을 보라, 그리고 부인들의 생활을 보라. 그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한층 저열하고 향상되지 못하지 않을까? 전 인구의 1000분의 20밖에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문해율이 지금 높다는 거죠. 문맹률이 높다는 거지. 취약 연령 아동의 10분의 3밖에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렇죠? 아직까지도 1930년대까지도 계속 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년대에 좋아진다고 우리가 막 교육 더 시켜줄게 했던 게 그 선전뿐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갈 수 없는 조선의 현실에서 간단하고 쉬운 문자의 보급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다. 지금 왜? 어떻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를 보급해서 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동아일보에서 진행됐었던 브나로드 운동인데요. 이 브나로드라고 하는 말은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브가 뭐뭐 속으로라는 뜻이고, 나로드가 러시아어로 이제 민중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고요. 이 동아일보에서 진행됐었던 브나로드 운동은 이제 주로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농촌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지역에 막 야학, 밤에 야학을 열고 막 강습소 열고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가르치고 막 이런 방식으로 또 전개가 됐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농촌 계목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한편 실력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파트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할 만한 거는, 자, 봐봐. 요거는 물산장려 운동과 관련된 거죠. 요거는 뭐예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과 관련된 거죠. 요런 것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던가 특히나 또 뭐 농촌 계몽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 거죠. 결국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의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언급을 했듯이 한계, 가장 노골적으로 보이는 한계가 뭐예요? 뭔가 일제의 식민 지배라고 하는 걸 구조적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뭐 써있죠?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제가 탄압하는 거에 쉽게 무너지고 금방 또 실패로 끝나고 성과가 부진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들도 생기고 자치론 같은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그런 좀 아쉬운 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학습지 뒷면에 있는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 파트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또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봐봐. 자, 1920년대 여기 써 있는 거 말고 선생님과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농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민은 1910년대에 오른쪽 뺨을 맞았고요. 1920년대에 왼쪽 뺨을 맞으면서 피할 곳이 없어진 상황이 됐어요. 우리 그거 다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1910년대에 가장 큰 농민들에게 생겼던 문제가 뭐예요? 토지조사 사업. 특히나 농민들의 대다수를 또 차지하고 있었던 소장농들이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었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타격을 입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에는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뭐가 시행이 됩니까? 산미 증식계획이 진행이 되죠. 이 산미 증식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지주들의 힘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앞으로 학습지 29로 돌아가서 들어보세요. 자, 지주들의 힘은 오히려 강해져요. 그러면서 1910년대부터 1920년대를 거치면서 농민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이중적 수탈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작권이 부정이 되면서 소장농들의 힘이 너무 약해지고 소장농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소장료는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산미 증식 계획을 거치면서 산미 증식 뭐 하자는 거야? 쌀 생산 늘리자는 거죠. 그럼 쌀 생산 늘리려면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고 막 물 대는 막 여러 가지 관계 시설도 만들고 이러려면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즉 쌀을 증산하는 비용도 들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율의 소장료, 쌀 증산 비용, 이 모든 게 또 농민에게 전가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농민들은 매우 1920년대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두 번째, 노동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노동자들은 1910년대에도 있었겠지만 또 1920년대에 회사령이 철폐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기업이 증가하죠. 한국인 기업도 늘고 특히 이제 일본인 기업이 더 빠르게 많이 늘죠. 기업이 늘어요.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노동자의 수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게 되죠. 이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농민의 처지는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된 산미증식 계획을 거치면서 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라기보다는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농민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소작농이었던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료는 높아지고 콩가금도 내야 되고, 이 수리조합비라고 하는 건 이 산미증식 계획이 진행되면서 냈던 돈이거든요. 이 수리조합비와 같은 이런 쌀 증산 비용도 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부담은 점점 증가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노동자 수가 증가합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이러면서요. 근데 임금은 낮고 작업 환경은 열악하고 위험하고 일은 오래 해야 되고, 거기에 일본인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민족 차별적인 학대 행위도 있고 이 조센징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겹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들고 일어나고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보이는데 더 큰 원동력을 제공해 줬던 게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바로 이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자, 사회주의 운동은 자신들의 활동을 주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노동자, 농민들이 계급적으로 해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즉, 사회주의 활동은 어디로? 노동자, 농민들에게로 침투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그냥 산발적으로 나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사회주의 단체들에서 사회주의 어떤 활동을 하는 곳에서 노동자, 농민들에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조직적인 운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조합이라던가 이 노동조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 구체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감정이입을 해주셔야 돼요. 농민이 왜 힘들었는지, 노동자는 왜 힘들었는지, 1920년대, 1910년대를 거쳐오면서 20년대에 오면서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길래 농민, 노동자들이 왜 힘들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계, 막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기업이 늘어나고 노동자도 늘어나고, 근데 이때가 민족 차별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공감을 한번 해주시면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들이 왜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도와줬다는 것도 충분히 큰 의미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임금이에요, 임금. 당시 임금인데, 당시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환산해가지고 볼 게 아니니까, 이 높이만 좀 보자고요. 1929년에 이쪽이 일본인이고요. 빨간 게. 파란 게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같은 성별만 비교해도 일단 2배 차이가 넘죠? 그리고 여성들은 또 절반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에서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2배의 구조적인 어떤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민족, 하나는 성별. 이런 문제들을 거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족 차별에 여성이라고 하는 성적인 차별까지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 임금표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임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작업 환경들 속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폭행이라던가 아니면 욕설이라던가 이런 열악한 작업 환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임금이라는 측면에서도 민족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개념 하나 알고 갑시다. 쟁의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스트라이크.
쟁의라고 하면.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파업하는 거예요. 우리 의견, 우리 요구 들어달라. 노동자들도 파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쟁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의 전개에서는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듯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운동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1920년대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1930년대를 살펴볼 겁니다.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 성격을 한번 보자면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존권 수호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뭐야? 1920년대에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어디에 집중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생존권, 즉 먹고 사는 문제,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농민운동, 소작쟁이. 자, 여러분들이 농민들에게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했다면 뭘 요구할지는 안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다 알아. 왜? 지금 소작료가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소작료 좀 낮춰달라. 그리고 소작농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작권이 부정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작권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막 갈 수 있게 된 거잖아.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게.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소작권 다른 사람에게 막 아무렇게나 이전하는 거 막아달라. 반대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세라던가 각종 공과금 등의 지주부담. 얘들아 얘기를 했었죠? 소작농들이 원래는 이런 공과금이나 부담금을 누가 내야 된다 그랬어요? 지주가 내야 되잖아. 땅 주인이 내야 되잖아. 근데 지주들의 권한이 높아지고 소작농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야, 그러면 너 말고도 소작할 사람 많아. 꺼줘. 라고 해버리면 소작농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약한 처지가 되게 되고요. 지주가 뭐까지? 그러면 야, 우리 세금 좀 니들이 좀 나눠서 더 내자. 라고 하더라도 깨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지세나 공과금 원래 지주가 내야 되는 거 어떻게 해라? 지주가 좀 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사항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대표적인 쟁의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데 성공한 소작쟁이였고요.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났었던 소작쟁이인데 저기 전라남도에 아주 이제 또 작은 섬인 암태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암태도에 지주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문제철이라고 하는 한국인 지주였어요. 근데 이 같은 민족끼리 더 악랄해. 일반적으로 당시에 소작료가 50% 정도였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 반을 떼이는 거니까. 50% 정도였대요. 근데 이 문제철이라고 하는 당시 이 암태도의 지주는 소작료를 60%에서 80%를 떼어가고 있었대. 뭐 가져가는 게 없는 수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 이제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우리 소작료 낮춰달라 막 요구를 하게 되고, 일본인 경찰들은 와가지고 이제 문제철이 신고를 했을 테니까 막 일본인 경찰들은 막 그 문제철 편에 서가지고 아유 그만해라 막 이렇게 이제 진압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시위가 너무 격화가 되니까 결국에 이제 경찰이 문제철 지주와 소작인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0%로 낮추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40%도 적은 양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소작쟁이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뤄냈던 성공했던 소작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노동운동, 노동쟁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임금이 너무 낮아요. 임금 높여달라.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작업 환경 개선해달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요. 노동시간 줄여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너무 낮아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요.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민족 차별이나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1929년에 있었던 원산 지역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이 또 매우 유명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산이 처음에 이제 개항됐었던,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했던 세 개의 항구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산이 이제 항구 도시로 굉장히 이제 또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대규모 이제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거기서 일본인 감독관이 조선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파업들이 구성이 되고 한 건데, 이제 거의 2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총 파업에 다 참가를 하게 되고, 이제 끝에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힘이나 이제 일제 쪽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실패로 끝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대단한 규모의 이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 요구사항들을 묶으면 지금 사람들이 힘들었던 그 모습들을 해결해 달라. 원래 상태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정상적으로 라고 하는 이 생존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언제는? 1920년대까지는. 그러면 1930년대는 어떻길래? 그럼 이제부터 보면 되겠죠. 근데 아직 1920년대의 얘기 조금만 더 보고요. 자, 그래서 1920년대 소작쟁이의 실제 요구사항입니다. 소작쟁이의 보면, 자, 소작 조건을 보장하고 소작료는 실제 수확량의 40%를 한도로 할 것. 높아도 40% 이상은 뜯어가지 마라. 지세나 공과금 지주가 부담해라. 지주나 마름, 이제 마름은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주 그리고 소작농 이제 사이에 지주나 마름의 선물 및 부역을 강요해라. 야, 선물 내놔. 뭐 뇌물이라던가. 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번에 좀 소작료 좀 많이 걷어야겠는데, 약간 막 이런 느낌의 부역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 거절할 것.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주 나오네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일본인 이민을 반대할 것. 일본인들이 막 조선에 들어오는 거 반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존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1920년대의 핵심이었다면 30년대에 가면서 조금 이야기가 바뀝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이제 당시 일본인이 쓴 거고요. 조선민족 독립운동 비사라고 하는 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딱 첫 줄에부터 써있죠. 1930년경부터 쟁의의 형태가 어떻게 됐대? 차츰 전투적으로 변해갔대요. 그건 이미 단순한 경작권 확보. 얘들아, 경작권 확보를 요구하는 거면 어떤 얘기예요? 생존권 투쟁의 하나의 모습이겠죠?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를 농민에게, 이건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거잖아? 토지를 농민에게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이 노동운동 아니면 농민운동들이 어떻게? 농민야학, 밤에 수업, 강습소 이런 걸 통해서 강연하고 가르치는 거야. 이런 것들 개설해서 계급적 교육을 실시하고, 계급적 교육. 노동자, 농민들이 어떤 계급을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 계열에서 와가지고 이제 조직화하고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계급적 교육을 실시하고, 또 농민조합의 조직도 달라져서 청년부, 부인부, 유년부 같은 여러 부문들을 조직을 해서 조직도 아주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조직하여 지주에 대한 투쟁이 점차 어떻게 되어가고 있대요? 정치 투쟁화 되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생존권 투쟁에서 1930년대에 어떠한 성격들이 보인다는 거야? 정치 투쟁이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사회주의적 성격이 더욱더 짙어질 거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럼 다음에 밑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193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1930년대에 등장하게, 이게 별표를 치면 중요하다는 것 같으니까, 193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성격이 바로 이겁니다.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적인 성격들이 어디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농민, 노동운동인데, 즉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쟁의를 벌이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그 목소리들이 무슨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존권 투쟁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본인 그 글에서 정치투쟁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정치투쟁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래서 1930년대에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920년대에 여러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일제가 지주나 자본가에게 이제 교묘하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이들의 편에 서가지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거 뭐 당연하죠. 탄압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193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운동과의 연대가 점점 강화됩니다. 1920년대에도 있었겠지만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 탄압이 강화되면서 조금 더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불법적인 방법이 된다기보다는 일제 탄압이 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불법화되는 거죠. 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 아까 봤듯이 여러 부문들을 나눠가지고 각각 막 교육을 하고 이런 사회주의 계열에서 들어와서 조금 더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조직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연대가 강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1930년대에 이런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1930년대에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농민조합이나 노동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혁명적 농민조합, 노동조합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적 농민조합, 혁명적 노동조합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는 그 어떤 공산주의의 상징 색깔인 빨간색을 붙여서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과서에 있었는데 자, 이제는 혁명적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적 농민조합, 노동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합법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와의 연대가 들어가 있고 사회주의 계열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부터 걸리겠어요? 일단 치안유지법부터 걸리겠지.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니죠? 치안유지법부터 걸리겠지. 뭐 다른 법들도 걸리겠지만 일단 그러면서 이제 비합법 투쟁 그리고 조금 더 이전보다 조금 더 폭력적이고 조금 더 무력적인 방법, 폭력 투쟁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언제? 1930년대에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중일전쟁 나중에 배울 거예요. 중일전쟁.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는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일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탄압을 합니다. 왜?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이제 내부를 뭐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밟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탄압으로 위축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1930년대에 어떤 성격이 되었다는 거냐면 이전에 생존권 투쟁 있죠. 생존권 투쟁의 성격은 분명 물론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계급 해방을 내세우는 혁명운동. 일본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 항일투쟁. 이런 이야기들이 1930년대 농민조합, 노동조합 운동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계급해방, 반제국주의 뭐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당연히 사회주의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 조직화하는데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토지를 농민에게 어떤 토지개혁에 대한 목소리잖아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 이런 목소리들이 구호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농민운동, 노동운동인데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1931년에 정편농민동맹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자, 아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일 겁니다. 노동자, 농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달라. 야만 횡포한 경찰을 타도하라. 수리조합, 삼림조합을 타도하라. 토지와 주거를 달라.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이런 얘기들이 1930년대부터는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1920년대에 소작쟁이의 어떤 요구사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해서 1920년대와 30년대의 모습을 비교해서 수업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실력양성운동과 노동조합, 농민조합, 농민노동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력양성운동도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한 사건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결국 그 끝에 이제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1920년대와 30년대의 내용을 잘 비교를 하되, 먼저 농민과 노동자들이 왜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한번 감정이입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학습지 33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